날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1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만건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작 전부터 대기해주고 계신데요. 특히나 김만건 박사님한테는 오늘의 말씀을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데이지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켜낸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란트푸스님은 드디어 2025년으로 넘어온 기분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딱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새해가 안 온 것 같다. 새해가 안 온 것 같다. 예. 계속 2024년이 지속되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2024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이 체포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이제 2024년이 뭔가 다 이제 문을 닫고 2025년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뭔가 하나 드디어 맺어지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남은 과제도 있으니까 첫 번째 뉴스 키워드로 들어가 보죠. 윤석열 체포. 네, 계엄 43일 만에 체포됐죠. 네, 총 6시간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체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타임라인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새벽 4시 28분쯤에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 인력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1차 집행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는데요. 곧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스크럼을 짜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경찰 체포조가 차벽을 넘어서 관저로 진입을 한 게 이 7시 30분 경이었거든요. 그렇게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요. 그 후로 2차, 3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갔고 관저 내 초소에 진입하기까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실 1차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들이 소위 인간 방패가 되어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경호처 내 기류가 달라졌다, 내부 반발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이 경호처 인력들이 대기동에 머무르거나 또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해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오전 8시 30분경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조금 뒤인 10시 33분 공조본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따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는데요. 공수처 압송 전에 2분 48초짜리의 이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응한다라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데이지님도 새벽 5시부터 지켜봤다. 임종현님은 이제 다리 좀 뻗고 자겠다. 그리고 다친 사람 없어서 좋다라고 빈센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 체포인데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12.3 내란 사태를 정리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제 이 내란 수괴 체포였고요. 그리고 저는 좀 다른 데서 의미를 좀 찾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명백하게 무력을 진 권력자와 헌법이 충돌하면 헌법이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헌법이 이겼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헌법의 역사를 보면요. 무력을 진 권력자와 헌법이 충돌했을 때 무력을 진 권력자가 늘 이겨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우리 발췌개헌이라 그래서 1951년 전쟁 그 와중에 이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다 몰아놓고 정치 깡패 동원하고 그러면서 바꾸거든요. 그때 동원됐던 집단이 백골단입니다. 예. 요즘 그 튀어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그때 동원됐던 그런 깡패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내세워서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처음으로 그런 무력을 진 권력자와 우리 헌법이 부딪혀서 헌법이 이제 승리를 거둬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저는 이 땅에선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냥 그게 우리가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헌법 위에 누구도 있을 수 없다. 헌법이 이겼다. 굉장히 네, 중요한 맞습니다.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요. 네, 1차 집행이 좀 저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조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좀 다른 모습 보여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번에는 사실은 뭐 그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걸 두고 엄청난 비판이 또 처음에 이제 쏟아졌고요. 1차 집행 영장 집행할 때 일어난 일.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뭐 심지어 휴가도 가셨다 그러고 그리고 막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스크럼도 짜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뭐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곳입니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서 대통령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호하는 건 국가의 이익이지 대통령의 신체를 지켜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거지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명백하게 대통령이 국가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호처가 대통령을 보호할 아무런 명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호처가 한 판단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 이번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 경호처의 어떤 법적 기구로서의 위치를 이제 재점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그 어느 나라도 그 앞선 뭐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중에서 대통령 직속이나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딸려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 영국도 그렇고 뭐 그 일본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다 경찰에 그냥 속해 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밀 경찰국이라 그래서 아주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국토안보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따로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조직에서 어쨌든 통제를 받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사실은 이 경호원들은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해놓으면 사병화될 위험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이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법적 지위를 좀 생각해보고 이걸 좀 수정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국조특위에서 윤건영 의원 발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 생일에 삼행시를 했다거나 뭐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과 폭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확인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왔죠. 네.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또 윤상현 의원 등 해서 이 35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1차 집행 때는 45명이었는데 그때보다 10여 명 정도 좀 덜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가운데 윤상현, 권영진, 이상희, 박충건 의원 4명과 또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약 20-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관저부터 공수처까지 함께 동행을 했는데 또 당시 상황을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단히 의연하다라면서 어제 1시간 반 주무시고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드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울면서 절하는 원외위원장들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투쟁할 때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윤 대통령이 떠난 관저에 현재 김건희 여사가 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앞두고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어서 변호인한테 줬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윤상현 의원이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뭐 대통령이 1시간 반 잤다 뭐 그런데 전 대통령 때문에 불면증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면 장애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요 대통령 때문에 이 추운 날 길거리에서 밤을 몇 날 밤을 샌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하는 기술을 누가 가르쳤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지금 투쟁할 때다,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윤석열이 자신이 아직도 무슨 일을 한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게 본래 반성하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한 일의 의미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 예,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조적 입장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로지 머릿속에 뭐가 있냐. 나는 저 좌파 빨갱이들 정리하려고 한 거야. 라는 큰 명분 하나를 받고 있는 이제 극우적 사고방식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지지자들에게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 두 쪽을 내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체포돼서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두 쪽이 나고 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망가져 있고 갈라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 자체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국가 지도자가 하고 있다? 예.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이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전형적으로 반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저게 뭐 일상의 악의 평범성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일종의 절대악인 거예요. 예. 일종의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어떤 절대악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체포 그 후. 네, 11시부터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 받고 있죠. 네, 공수처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상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검사와 갖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또 윤 대통령이 영상 녹화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다음은 구속이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 이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적인 건 없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서 청구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서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를 되풀이했는데요.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은 이제 헌법이 파괴된 날이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제 국회에서 내란 국조특위가 열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피의자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민주적 정당으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들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헌정 질서를 준수하는 말들이냐. 그리고 계속 이게 우리가 법의 가치가 왜 떨어지냐면요.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상대방에게 불법이라고 말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 네가 불법이야라고 말하는 총칼을 우리가 들고 들어갔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근데 그걸 막고 영장을 신청한 니네가 불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힘이 있습니다. 빠지네요. 예,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 그걸 봤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 봤는데 심지어 총뿌리를 드러내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다툴 여지가 있어. 그런데 너가 그걸 체포하려고 하는 건 불법이야.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예? 이게 말이 진짜 우리가 이거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을 할 때 냄새가 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냄새 나는 말들을 한 정당의 지도자와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국힘이 앞으로 미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힘이 너무 극우 지지자들에게 포섭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극우 지지자들이 결국은 이 정당 내로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정당을 갖다가 스며들게 되고 이 정당을 삼키게 되고 결국은 이 극우 지지자들의 요구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끊어내는 일을 국민의힘이 하기가 참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엄중해서 잠깐 방송 중 화면이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법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살인범이라도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오늘 펼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면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을까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응한 다음에 또 밟아갈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밟아 나가면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헌법상 누구에게도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뭘 하나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국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침탈 때문에 국회는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회 회기기간에 체포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그냥 늘상 있는 형사 불소추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일한 예외가 내란과 외환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한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영장이 신청되었고 그걸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자유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12조부터 자유권이 나오는데요. 11조가 평등권입니다. 그 평등권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고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 앞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뭐 대통령 뭐 체포하려고 지금 망신 주려고 그런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면 그게 범죄 용의자를 망신 주는 겁니까?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우리 형사법상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뭐 망신이 뭐 품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걸 이 땅에서 보여줬다라는 게 오히려 이 땅에 법이 살아있다라는 그 품위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법의 집행도 너무 늦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강사라님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또 건강과 안부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헌재 답변서에도 궤변. 네, 참 궤변이 많습니다. 네, 이게 수사와 함께 지금 헌재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이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에 요구한 표결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 유지 때문이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게 이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여러 군 관계자들이 증언한 바가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한 바 있거든요. 오히려 특수부대원들이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면 정말로 유혈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던 거고요. 또 다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은 또 답변서에서 민주당 독재를 막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절대 의무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를 했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궤변을 전하는 게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전하면서 반박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소리는 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이걸 반박하려면 100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굳이 제가 여러분께 개소리다라는 말을 알려드리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말도 성의가 없는데 그 속에서 한 행위도 성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했다는 그 의도를 봐도 아무 성의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고요? 예. 이건 포고령을 뺏긴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못 뺏겼대요. 그럼 성의 없음에 성의 없음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의 독주를 막고 싶으면요. 그렇게 무력이나 계엄이 아니라 좋은 정책으로 민심을 얻고 그래서 그 민심을 표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변명을 부정선거니 뭐니 들여대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엎어버리는 이 사람. 장기나 바둑 두다가 지면 에이씨 하면서 바둑판 엎어버리는 거 뭐랑 달라요 이게. 예? 예?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국가 지도자가 했다라는 게 너무 웃깁니다. 예. 네, 사랑이님이 오늘 말씀이 찰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네 번째 아이템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네, 숙명여대에 이어서 국민대도 이런 입장 밝혔다고요? 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석사 학위를 최종 취소하게 되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국민대가 심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표절 논란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제 와서 이 표절 결론이 나오거나 또 학위 취소가 검토되는 것을 두고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학교에 계신 입장에서는 저희가 논문 관련된 이슈는 여러 번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번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국민대는 그걸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모든 학교가 박사 과정에 들어오는 어떤 자격으로 석사 학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라면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는 경우는 뭐 괜찮겠죠. 그런데 그때는 뭐 석사 논문을 안 쓰죠. 석박사 통합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석사 논문이 취소가 되면 그 입학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자동으로? 거예요. 예, 자동으로 예. 취소될 수밖에 예. 없고 그건 뭐 이렇게 학교가 밟아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국민대도 참 부끄럽다. 예.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난주에 그리고 이건 국민대 숙명여대만 탓할 게 아니다. 우리 학문 공동체가 되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진짜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은 부끄럽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김만권 박사님이 대신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트